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면 매매 가격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만약에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면은 매매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충민의 부말리.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 시간은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이슈화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이슈는 바로 부실 PF입니다. PF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원래 대출은 담보를 보고 대출을 합니다. 담보나 신용을 보고 대출을 하는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 자금이 부족할 때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만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땅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절차를 밟고 나면은 금리가 높은 브릿지 대출을 일반 이제 시행 대출로, PF 대출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PF 대출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제일 먼저 PF 대출의 부실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PF 대출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모든 금융권에서나 아니면은 모든 은행에서 아니면은 제2금융권 아니면 4금융권까지도 연체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축은행 연체율과 고정이하 여신비율 추이를 보면은 연체율이 5.1%, 그 다음에 5대 은행이죠. 국민은행, 신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 같은 경우에는 0.34%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 2022년 1월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0.3%가 이제 뭐 적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5대 시중은행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자, 옆쪽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증권사 대출이 굉장히 부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대출이 이제 13.9%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축은행이나 여전이나 상호신용금고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 PF 대출의 연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크게 대두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연체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기사를 보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F 대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위기, 부동산 PF의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주 채권은행인 KDB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태영발 PF 금융위기, 건설 금융업계 촉각, 그리고 태영 다음은 롯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롯데. 왜냐하면은 태영으로 어느 정도 무마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게 확대가 돼서 전체적인 PF 시장의 부실로 확대될 것인가는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PF 부실을 전체적으로 막아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서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뉴스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위원장 부동산 PF, 우리가 뭐 부동산 PF만 위기겠습니까? 언제나 뭐 제가 부동산 시작한 지 2006년도부터 이제 이쪽에서 부동산 쪽에서 몸을 담고 있는데요. 자, 그때부터 가계부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은 2000조를 얘기하지만 그때 뭐 800조도 뭐 위험하다, 터지면은 큰일 난다 해서 항상 나오는 게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 엄격히 관리. 자, 그리고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 PF 부실. 자, 정부에서는 85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집행하겠다. PF에 아무리 부실이 나도 이 자금으로 특별 자금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PF 부실에 이제 큰 물론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 협력업체라든가 수많은 하도급 회사들의 부도라든가 아니면은 연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막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PF 부실에 진화에 나선 정부. 그다음 금융권 기관장들 한 목소리. PF 손실 우려에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F 대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PF 대출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F 대출이 우리와 실질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대부분 분들이 몸소 체험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 상승이나 아파트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공급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급이 부족하면, 입주 물량이나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분양 물량이 만약에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요. 2년 뒤나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주 물량이 또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감소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F 대출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면서 분양 물량이 얼마만큼 감소로 이어질 건지, 과거에는 얼마만큼 감소로 이어졌는지를 수치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물량 감소 그래프입니다. 자, 2024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월별 민영 아파트 분양 계획 물량입니다. 자, 요거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직 계획이지만 정확한 확정 물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27만 가구 정도의 분양 물량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월 달에는 분양 물량이 꽤 많은 23,810 가구 정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21,000 가구. 올해 한 해 동안 월별로 따졌을 경우에는 1월 달과 10월 달에 분양 물량이 2만 가구가 넘은 만큼 제일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인데 이 그래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분양 계획 물량을 좀 그래프 수치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분양 물량이 이렇게 수치로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이 분양 계획 물량과 같은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요 12만 6천 가구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2023년도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3,941가구 100분율로 따지면 약 한 3분의 1, 4분의 1, 20%에서 30% 사이에 실질적인 분양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3405가구 하지만 7,000가구에 못 미치는 실제 분양 물량을 공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대우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GS건설 모두 계획 물량보다 실질적인 분양 물량이 약 20에서 많게는 30%까지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근사치에 분양을 했던 곳이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1,490가구를 이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6,000가구 정도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줄어든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자, 분양에 대한 계획은 건설사마다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비 사업도 있고 택지 개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계획을 1년 단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계획된 분양 물량보다 더 분양을 못하고 한참 못 미치는 분양 세대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면은요. 분양 물량 감소는 아까는 이제 월별 아니면 건설사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좀 연도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는 민영 아파트 분양 물량 계획 물량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실적으로 따지면 계획은 25만 8천 가구 정도 계획을 했었지만 작년에 전국으로 18만 5천 가구 정도 분양을 해서 약 한 25%에서 30%는 줄어들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또 올해 계획은 26만 5천 가구입니다. 26만 5천 가구인데 이게 뭐 15만 가구가 될지 아니면은 20만 가구가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분양 물량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분양 계획 물량과 분양 물량이 실질적으로 괴리가 있었지만 많이 차이는 나긴 했지만 올해는 더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또 인플레이션이 심화가 돼서 원자재 값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고 또 금리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뒤로 가서 살펴볼 건데 얼마만큼 많이 올라서 이런 것들이 분양 물량의 계획에 차질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원자재 값 상승입니다. 원자재 값 상승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의 공사비보다 현재 공사비가 월등히 높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돈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와닿기 때문에 한번 돈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거용 건물 정비사업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공사비입니다. 한 평 공사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엔 480만원입니다. 480만원이면은 한 평을 지었다라고 하면은 2022년도에는 607만원, 약 20% 정도, 10%씩 점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23년도도 또 10%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2023년 동안 공사비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약 30%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공사비 상승은 당연히 많은 분들께서 기사화됐고 뉴스화가 돼서 보셨겠지만 둔촌조공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조합과 그 다음에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해서 시공사는 이 단가에는 공사를 못한다. 당연히 조합 쪽에서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더 못 준다. 이렇게 서로 간에 기싸움과 알력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9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합 쪽에서 공사비를 더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극적인 타결을 해가지고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타워 크레인까지 다 철거하는 그런 강수를 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공에서 아파트 시공에서 타워 크레인은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이제 철거를 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이 안 되면 공사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조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사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면은요,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기사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공사와 조합 갈등 빈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둔촌조공 사태라든가 지금은 이제 은평구에 있는 대조 1구역 이런 2000세대 넘는 대단지들, 그 다음에 뭐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그대로 멈췄거나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서 공사가 멈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공사비 안 올려주면 공사 못해. 조합과 시공사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건축비 증가 요구에 조합, 시공사 갈등, 공사 중단. 저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공사 중단을 하면 계획했던 분양 물량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분양을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분양 물량 감소와 원자재값 상승은 당연히 분양가에, 조합원 분양가는 어느 정도 정해져서 협상으로 인해서 조금 올려줄 수 있지만 일반 분양분은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갭 부분을, 추가 부분을 메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분양가 상승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국으로 따지면은 분양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이제 2,593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3,750만 원이다. 평당 1,000만 원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 3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은 분양가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값 상승을 굉장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참 동안 저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0%대, 우리나라도 0%대 금리를 계속적으로 좀 많이 장기간 유지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우리나라가 1월 달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자영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문을 닫게 되면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리를 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양적 완화라는 것은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나 0%대 금리는 한 번도 없었다라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니까 너도나도 꽁돈 같죠? 그러다 보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았고 시장을 쓸 수 있는 만큼 썼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자,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심화가 되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거품이라고 이제 생각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최단기간에 급격하게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5.25%를 유지를 하다가 5.25% 상한선 5.5%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1년이 안 걸렸다. 이렇게 최단기간에 뭐 베이비 스텝, 자이언트 스텝, 뭐 여러 가지 스텝들을 밟으면서 상승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당연히 미국 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제 화폐의 가치가 달러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 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당연히 유출이 되겠죠. 비슷하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있습니다. 또 가계부채라든가 뭐 정부부채 그리고 또 기업부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상한선까지는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3.5%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3.5%라는 금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금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 3.5%는 한 번도 도달해 본 적이 없는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금리를 또 따라 올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굉장히 빡빡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비도 안 하겠죠. 그래서 소비를 안 하게 되면은 또 경제 상황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은 뭐 영끌족이라든가 대출도 받고 또 신용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집값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영끌족들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3%대, 4%대 담보대출을 받았던 이런 영끌족들 같은 경우에 금리가 7%대, 8%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많아지겠죠. 미분양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아지니까 건설사들도 자금에 대한 동맥경화가 걸리게 되고 또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계속 돌아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분양 물량 감소와 그 다음에 입주 물량 감소를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분양 물량 감소랑 입주 물량 감소가 또 꼭 가격에 하락할 것이다, 뭐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아니다,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을 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편차는 굉장히 커질 것입니다. 뭐 누구나 말씀드리는 양극화 시장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서울도 뭐 올해 이제 대여들이 분양 계획에 있습니다. 강남 3구에서만도 방배 5구역, 방배 6구역, 그 다음에 신방포, 그 다음에 청담 3익도 분양 시장에 대거 뛰어들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양극화가 발생을 할 것이고요. 경기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도 굉장히 편차가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가 건물의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비율만큼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일반 분양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좀 많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양이 대부분이고 일반 분양분이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분양가를 상당히 올려서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원자재값 상승한 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피로감은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높고 분양가와 구호가의 차이, 기존에 지어졌던 옆에 단지의 아파트, 옆에 동의 아파트와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분양가에 대한 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피로감이 증가해서 분양률이라든가 분양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다시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에 대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피로감은 있지만 결국에는 분양 물량이 줄어듭니다.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내가 살 집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분양가 하락 요인이 지금 특별히 없습니다. 한번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누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번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또 떨어질 것이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원자재 가격이나 월급이나 똑같습니다. 만약에 회사에 돈이 많이 벌려가지고 월급 300만 원 받던 직원이 4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올려줘서.
근데 월급 경기 어렵다고 월급 300만 원으로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원자재 가격도 사회적인 현상과 똑같습니다. 한번 올라간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자,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하락폭으로 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착각을 하시거나 다른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한 7%다, 8%다 이렇게 올라가서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물가 상승률이 3%다 라면은 그게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7%의 누적된 물가 상승률에 3%가 더해서 올라간 거지 4%가 떨어졌다는 착시 현상을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가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나 급여나 똑같은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분양가 상승 우려에 좀 중기, 장기 한 5년, 3년, 5년 정도를 본다면 분양 물량은 줄어들고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라면 당연히 내가 나중에 집을 사야겠다라는 가수요도 안 되겠네.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되니까 내가 좀 먼저 들어가서 사야겠다. 라는 수요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게 가수요인데, 그래서 오히려 가수요들을 자극해서 시장의 참여자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도 상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4년도 올해죠.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인데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이어서 이제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물량도 분양 물량 못지않게 굉장히 좀 시장에 쪼그라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시장에 어떻게 이제 적응을 할 것이고 대응을 할 것이며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어떤 시장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물량을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물량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 준공 물량이 같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은 분양 물량에 관련이 있지 그 다음에 입주 물량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준공 물량만 볼 것인데요. 준공 물량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준공 물량을 살펴보면 저희가 뭐 10년 전, 20년 전 과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살펴볼 건데요. 2020년도에 보면은 37만 3천 가구 정도 입주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을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죠. 2018년도부터 넓게 보면 2018년도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33만 1천 가구. 자, 2022년 32만 3천 가구. 자, 2023년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21만 6,693가구로 2020년에 비해서도 약 한 16만 가구 정도 줄어들었다. 입주 물량이. 이건 전국 평균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좀 살펴보면은 아파트 전국의 입주 물량을 좀 살펴보면은 이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부 다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래프 모양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18만 3천 가구.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2022년보다 2023년 작년에는 반짝 증가를 하는 모습이 있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2022년과 2021년보다도 입주 물량이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로 물론 작년보다는 올해 약 한 만 가구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디까지나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은 계획이지 정확하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중단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이 된다든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한 또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감소에 대해서 몇 가지 뉴스를 좀 살펴보면은요. 성수, 요즘에 굉장히 핫플이죠. 성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2030의 거리다. 저도 가봤는데, 주말에는 정말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뭐 가로수길도 가보고 성수동도 가봤는데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장 지금 핫플이다 보니까 뭐 매매가도 비싸고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고, 또 일단은 뭐 가로수길, 뭐 막리단길, 경리단길 이런 데는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차별화가 없지만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입점들이 좀 덜했기 때문에 굉장히 차별화가 돼서 당분간은 이런 유행은 좀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입주 물량 감소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수, 강남, 알짜 부지도 다 올스톱 됐다.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지역들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2의 제3의 둔촌조공 나올까? 제가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둔촌조공도 굉장히 공사비 갈등 때문에 한참을 공사가 멈춰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사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자, 공사는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 그러면은 분양 물량이 감소일까요? 입주 물량이 감소일까요? 바로 입주 물량이 감소겠죠. 분양 물량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공사비 갈등, 또 멈춰선 아파트 공사 현장,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입주 물량, 2024년 입주 물량이 얼마나 감소되는지 이렇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아파트 입주 물량과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면 매매 가격에 어떤 변동이 있는지, 만약에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면은 매매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은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매매가에 큰 변동폭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은요. 자, 입주 물량은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해마다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제가 빨간 실선으로 표시를 그려봤습니다. 입주 물량이 만약에 감소를 한다,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전혀 뭐 이런 모양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3년도가 있습니다. 12년도, 13년도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분명히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도 상승을 했죠. 매매 가격도 상승을 했고요. 2019년도와 2021년도까지 살펴보면은 매매 가격은 입주 물량은 그대로인데 비슷한데 매매가 폭은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분양 물량과는 좀 다르게 매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잠깐 단기적인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은 좀 큰 틀로 좀 보셔야 됩니다. 좀 이제 광범위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미래에 단기적인 입주 물량이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단기적인 입주 물량이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 또한 이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입주 물량 감소는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매매 가격에는 당장은 매매 가격에는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세가는 굉장히 가격 상승의 역할을 합니다. 견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한 후 그 상승한 갭만큼 매매가 상승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갭 매옥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입주 물량이 있는데 전세가 5억이었다가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가가 7억이나 8억으로 올라갔을 경우에 과연 이 매매가는 지금 당장은 10억에 있겠지만 나중에 그 후에 2년 뒤에 3년 뒤에는 이 가격이 10억에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매매 가격이 밑에서 받쳐주고 푸시를 하면, 전세 가격이 푸시를 하면 매매 가격 또한 그 푸시만큼 상승폭만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상승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 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주 물량 감소는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는 그런 물량의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시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 개인적인 생각과 신문 기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좀 전달해주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치로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시장에 좀 위험성이 있다. 물론 하락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뭐 이대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주구장창 뭐 올라간다, 이렇게 끝까지 뭐 올라간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을 뚫는다, 정고점을 뚫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역적인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이런 시장 참여자나 아니면 시장 참여를 생각하시는 그런 예비자들은 충분히 이런 수치들과 이런 그래프들을 아니면 또 이런 공부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